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선조 임금 말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병들었고 미신에 의지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화. 그녀는 아들 5을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집안에 불행이 닥쳤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휘두르는 칼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조 34년 경상도 성주의 작은 마을. 김진사 댁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18배 처자,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남편 봉수는 아내에게 부디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했고 착했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1년 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봉학. 김진사는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뒤편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사람들이 달려가 겨우 진압했지만 헛간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안에 있던 가을 수확물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김진사는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쥐불놀이 하던 아이들의 실수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복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열흘 만에 마을 사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김진사 댁 둘째 손주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2년 후 셋째 아들 복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5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중 1명이 김진사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 계집이 뭔가 저주받은 몸이라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춘하는 이 소문을 들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춘하가 4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의원이 진짜로 쌍둥이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쌍둥이라니, 이번에는 무슨 재앙이 닥칠까 하는 불안감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춘하는 진통 끝에 넷째,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봉식, 봉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김진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집안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봤느냐고 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자마자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 유지들이 모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귀신의 장난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무당이 김진사 댁으로 왔습니다. 나이 많은 무당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춘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역귀다. 역귀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역귀를 몸에 지니고 왔다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역귀가 힘을 얻어 재앙을 일으킨다고,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럼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거냐고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춘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보라, 저 여인이 부정한다고, 역귀의 시인자는 항상 부정한다고,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쫓아내라.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한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남편 봉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죽었고 마을 전체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못 믿느냐고 물었지만 봉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면 아이들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하는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운다고, 저 여자만 내쫓으면 된다고, 빨리 쫓아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춘하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봉학, 봉문, 봉무, 봉식, 봉우. 어린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특히 첫째 봉학은 6살이었기에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봉학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내 엄마는 가야 한다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흙이 날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춘하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임진왜란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동냥을 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춘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광대패였습니다. 광대패의 우두머리가 그녀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나이 40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춘하는 갈 곳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영은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자기들은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는데 먹고 자는 것은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춘하는 광대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품을 나르고 밥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영리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배웠고 스스로 재주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춘하는 무영광대패의 주요 공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의 춤은 예술이라고, 노래도 구슬프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공연할 때도 박수를 받을 때도 그녀의 눈은 항상 슬펐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봉아가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니? 봉무나, 봉무야, 봉씨가 봉우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광대패는 경상도 어느 큰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춘하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를 거닐다가
어느 커다란 기와집 담장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장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을 패하고 새 임금을 세운다는 말이었습니다. 춘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5명의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고관대작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외란 이후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이때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군사는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경상도 수령 여럿이 자기 편이고 북쪽의 장수 하나도 손을 잡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춘하는 그 이름을 뚜렷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 것인지. 춘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춘하를 발견한 것입니다. 춘하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쫓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명이 춘하를 쫓아왔습니다. 춘하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숲을, 개울을 건너 다행히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광대패 막사로 돌아온 춘하는 헐떡였습니다. 무영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춘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알았습니다. 큰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다음 날 광대패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춘하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하가 자고 있는 천막에 칼을 든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무영이 그 순간 막사에 들어왔고 자객은 도망갔습니다. 무영이 누가 춘하를 죽이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춘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것을. 무영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춘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춘하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2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죽거나 아니면 그 비밀을 이용하거나. 춘하는 무영을 쳐다봤습니다. 무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용하면 당장 죽는다고. 그들이 춘하가 누군지 알아내면 바로 죽일 테니까. 그래서 중개인을 쓰는 것이고 춘하가 비밀 문서를 여러 곳에 숨겨두었다고 믿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하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면 그 문서들이 자동으로 관가에 전달된다고 협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춘하를 찾을 수 없으면 죽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무영은 한 중개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역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고. 문서로 기록했고 여러 곳에 숨겨두었다고. 자기가 죽으면 자동으로 관가에 전달된다고. 입을 다물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개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영은 춘하를 봤습니다. 춘하는 은 5,000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놀라며 5,000냥이라니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그 돈이면 반역 계획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낫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 3,000냥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춘하는 거절했습니다. 문서는 보험이라고. 자기가 죽지 않는 한 문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면 문서가 즉시 폭로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 3,000냥이 전달되었습니다. 춘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 3,000냥. 춘하는 무영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덕분에 살았으니 그 돈은 그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영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춘하의 목숨값이니 춘하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춘하는 은 2,000냥을, 무영은 은 1,000냥을 가졌습니다. 무영이 제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광대로는 평생 떠돌아다녀야 하지만 상인이 되면 정착할 수 있고 춘하가 찾으려는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춘하가 아들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을 찾을 테니까요. 무영이 그럼 자기 이름을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영 상단이라고 하라고 말입니다. 춘하가 망설이자 무영은 자신은 이제 늙었고 광대패도 해체할 생각이라고 이 돈이면 충분히 고향에 가서 쉴 수 있으니 춘하가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춘하는 감사의 표시로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영 상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춘하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아들들을 찾으려면 정보가 많은 큰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광대패에서 배운 사람 다루는 기술, 10년간의 시집살이에서 배운 살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필사적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무영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무영 상단은 전국에 지점을 둔 대상단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무영 상단은 조선 최대의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절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장막 뒤에 있었고 중개인을 통해 일을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번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조심스러웠고 늘 경호원을 대동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봉아가, 너는 이제 21구나. 봉무나, 너는 19. 봉무야, 봉씨가 봉우야. 춘하는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소식을. 아들들이 건재하다는 것,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타나면 아들들이 위험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아이들이 더 크면 그때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 첫째 봉학은 26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봉학은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독학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봉학은 우연히 오래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기록에는 원인이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기름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봉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름 냄새라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해의 전염병. 기록을 보니 그 전염병은 옆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자기 마을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둘째 형제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난 해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해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해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인을 기록한 문서를 찾은 것입니다. 의원의 소견서에는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학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봉학은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라고,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고,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봉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봉학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고,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봉수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내를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냐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춘하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통곡했습니다. 봉학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봉무는 24, 봉무는 22, 봉식은 20이었습니다. 막내 봉우는 10살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봉학이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봉문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봉학은 한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분명 한양 같은 큰 도시에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양. 20년 전 반역을 계획했던 권력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반역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야심은 포기하지 않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그날 밤의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무형상단의 실제 주인이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형상단의 주인이 그 목격자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형상단의 실제 주인이 춘하라는 여인이고 경상도 성주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찾았다고, 바로 그 여자라고, 20년 동안 자기들을 협박한 계집이 바로 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 계집을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문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으니 그 계집이 문서를 정말 숨겨두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아마 협박용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쩌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 계집이 죽는다고 문서가 갑자기 나타날 리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춘하를 죽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대상인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무형상단을 습격해서 불태우고 그 혼란 속에서 춘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을 사람으로 젊은 무관 김봉문을 선택했습니다. 봉문은 무과에 급제한 후 빠르게 승진하여 금의영의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특별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임무냐고 묻자 무형상단을 급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봉문은 놀랐습니다. 그 큰 상단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상관은 그 상단이 밀무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주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봉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형상단은 유명한 상단인데 밀무역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형 봉학은 한양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춘하라는 여인을 아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춘하는 흔한 이름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한양에 왔을 여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춘하라, 혹시 무형상단 주인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봉학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형상단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무형상단의 실제 주인이 춘하라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봉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형상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종로에 본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봉학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무형상단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군사들이 상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동생 봉문이었습니다. 봉학이 봉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봉문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형이라고 외쳤습니다. 봉학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봉문은 명령을 받았다고, 이 상단을 급습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학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이 상단 주인이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봉문이 뭐라고 놀라 되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콱광! 누군가 상단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권력자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불이야! 대피해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봉학은 상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달렸습니다. 봉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가면을 쓴 여인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자객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싸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광대패 시절 호신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봉문은 본능적으로 검을 뽑아 자객들을 막았습니다. 물러서라고 외치며 자객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자객들이 쓰러졌습니다. 면을 쓴 여인은 봉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학이 외쳤습니다. 어머니입니까? 춘하 어머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한 자객이 뒤에서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봉문이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봉문과 자객이 검을 맞부딪혔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봉문이 자객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불빛 아래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40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여인은 봉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봉문아, 라고 말했습니다. 봉문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봉학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머니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봉학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학아, 라고 말했습니다. 봉학이 어머니라고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불타는 건물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불은 곧 진압되었습니다. 춘하는 아들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봉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어머니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그렇다고 자신이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춘하는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봉학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목격한 반역 계획, 그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것, 그리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암살 위협을 받아온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찾아냈고 죽이려 할 것이라고 춘하는 말했습니다. 봉학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자기가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니 봉학이 고발해봤자 오히려 봉학이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봉문이 자기가 맡겠다고, 자기가 군인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봉문아, 넌 혼자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이다. 권력자들이 보낸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잡으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봉문이 나섰습니다. 멈추라고. 자기는 금이영 장교 김봉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사들의 지휘관이 봉문에게 비키라고, 저 여자는 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봉문이 역적이라니 무슨 증거로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휘관은 증거는 있다고, 저 여자는 반역을 도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봉학이 나서서 거짓말이라고, 자기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다가왔습니다. 춘하는 아들들을 밀쳤습니다. 물러서라고, 엄마 때문에 너희까지 다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많은 관리였습니다. 바로 형조 판서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모두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멈췄습니다. 형조 판서가 춘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영상단의 주인 춘하냐고 말입니다. 춘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춘하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반역을 도왔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자신은 반역을 도운 적 없다고, 오히려 반역을 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은 우연히 반역 계획을 목격했다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반역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입니다. 형조 판서가 어떻게 막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만약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자기가 가진 증거가 즉시 폭로된다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반역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춘하가 반역을 막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있다고 대답하며 품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반역을 계획할 때 작성한 문서라고,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보관해온 다른 증거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반역에 가담한 권력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외쳤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춘하는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20년간의 두려움이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권력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고 귀양을 갔습니다. 춘하는 무죄 석방되었고, 오히려 나라를 구한 공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진 춘하는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봉아가, 내가 이렇게 출세했구나. 춘하는 감탄했습니다. 봉학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봉문아, 넌 이렇게 씩씩해졌고. 춘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봉문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아니라고, 오늘 엄마를 구해준 건 너희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봉무와 넷째 봉식도 한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춘하는 봉무야, 봉식아 라며 아들들을 껴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춘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막내 봉우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10살의 병으로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춘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춘하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봉학이 고향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춘하는 그렇다고, 너희를 낳은 곳이고 쫓겨난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봉학이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상관없다고,
그래도 엄마는 그곳이 그립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 성주. 춘화의 고향 마을. 20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춘화가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춘화 아니냐고, 20년 전에 쫓겨난 여자 말이다. 살아있었냐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춘화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옛집 김진사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기와는 깨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춘화의 옛 남편 봉수였습니다. 봉수는 춘화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춘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춘화는 나으리 라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봉수는 당신이 정말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춘화를 지키지 못했다고 통곡했습니다. 춘화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자신을 버린 남자였습니다. 춘화는 일어나시라고, 나으리 라고 말했습니다. 봉수는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춘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봉수는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춘화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돌로 던지며 쫓아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화마님 죄송하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춘화는 여러분도 두려웠을 뿐이라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화마님이라고 부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춘화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기들이 미신을 믿고 춘화를 억울하게 쫓아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춘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춘화는 미신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미신은 사람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화는 고향에 며칠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옛 남편 봉수에게는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춘화는 봉수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봉수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춘화는 무형상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봉학은 정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며 백성을 생각하는 정승이었습니다. 봉무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봉무는 훌륭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예술품이었습니다. 봉식은 명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의원이었습니다. 춘화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가난한 여인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여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춘화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느냐고 말입니다. 춘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춘화는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 말입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춘화는 60이 되던 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추나마님은 전설이었다고, 한 여인이 세상과 싸워 이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추나를 기억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인.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여인.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한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여인. 여러분, 이것이 아들 5 낳고 쫓겨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미신과 싸워 이긴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추나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미신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추나는 자신을 쫓아낸 마을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추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보다 용서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강해지기를, 그들처럼 용서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